안녕하세요. 건강한 상식의 건 작가입니다. 선선한 바람 맞으며 걷는 산책길에 우연히 발견한 헌책방에서 나를 살리는 책 한 권이기를 바라봅니다. 집안일 할 때, 운동할 때, 샤워할 때, 이동할 때, 자기 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책은 제가 직접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알려드리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알아두면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60대와 70대의 대부분이 잘못된 건강상식과 불필요한 노후 정보를 바탕으로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곧 은퇴라 여기며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람.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껴안은 채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 불필요한 절제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건강 상식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잘 지킨다면 노후를 훨씬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60대, 70대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더 신경 써서 가꾼다거나 내 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자주 먹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노후에도 일을 하는 등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가올 30년의 노화를 늦추는 법 70세의 정답입니다. 이 책에는 노화를 늦추는 결정적인 생활습관 60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들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30년을 준비하는 것들인지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보아요.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과정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는 60대,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 고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한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하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나이 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를 젊게 유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져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30에서 40만 원 선이면 이용할 수 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진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안티에이징 시술을 반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노년에는 어떤 일이라도
단칙으로 단정 짓지 않는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성호르몬 감소는 만병의 근원 중장년층은 성호르몬 감소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이를 먹으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중성화된다는 말이다. 성호르몬 감소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로 인한 갱년기 장애는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성에게도 갱년기 장애가 찾아온다. 요즘에는 이를 노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갱년기 장애가 오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온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피로감, 권태감, 우울증, 타한증, 두근거림, 잔뇨감, 어깨 통증, 관절통 등 이것이 다 성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히 갱년기에는 남녀 할 것 없이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도통 여러 가지 갱년기 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호르몬이 감소하면 호르몬 보충 요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도 적용된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해서인지 남녀 모두 이를 선호하지 않는다. 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호르몬 보충 요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만약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있는 남성 건강 클리닉 등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나 또한 남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비타민C로 뇌를 튼튼하게.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비타민C와 지능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실험이 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에는 비타민가 많은 식사를, B그룹에는 비타민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 다음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A그룹의 평균 점수는 113.2, B그룹의 평균 점수는 108.7이라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에 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 비타민C에는 산화를 막는 힘,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말인 환원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것이다. 물론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6년, 여자는 1년 더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알다시피 비타민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지만 영양제로 섭취할 수도 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주목받아와서 이미 알약으로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영양제 가운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니 자주 이용해보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의 탓이 아니다. 80대가 되면 인지장애 발병률이 60대의 12배나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60대에서 70대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근력이 떨어지는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는 뇌도 마찬가지여서 나이가 들면 을의 기억력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급격히 떨어지는 죽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이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아야나 토마스 각사 그룹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18세에서 22세 청년층과 60세에서 74세의 노년층을 64명씩 모아서 단어를 외우게 한 다음 종이에 적힌 단어가 왜 어떤 단어에 포함됐는지를 물었다. 이때 이를 단순한 심리학 실험이라고 말하면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답률은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전에 보통은 고령자의 정답률이 떨어진다고 말해주면 노년층의 정답률만 큰 폭으로 낮아졌다. 다시 말해, 평범한 상황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기억력에 큰 차이가 없으나 나이 든 사람의 기억력이 더 나쁘다는 선입견을 심어주면 노년층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기억력까지 저하된다는 뜻이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자.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등굣길에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던 때를 말이다. 애초에 사람은 이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외울 수 없다. 여러분은 노년에, 아니 중년 이후에라도 이렇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외워본 적이 있는가? 아마 드물 것이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거나 외워도 금방 까먹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기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인간의 몸과 뇌에는 비사용 증후군이 일어난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점차 소멸하듯이 사용하지 않는 기억력도 당연히 쇠퇴한다. 60세가 넘으면 60점 주의로, 노후에는 60점 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60세가 넘으면 100점 따위 필요 없다. 60점이면 충분하다. 그러지 않으면 노후의 험난한 고개를 넘기가 어렵다. 그리고 70세부터는 여기서 10점을 더 뺀 50점주의가 적당하다. 무슨 일이든 경험이 쌓일수록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한 번 더 검토해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렇게 판단과 결정을 미루는 행위는 결국 사고를 정지시킨다. 아마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지 않을까? 상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해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말이다. 사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상사가 아니라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하는 순간 활동을 멈춘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좀 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여행지를 정한다면 책자를 참고한다 해도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다. 자꾸 결정을 미루거나 머뭇거리면서 고민해봤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전두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슬슬 인생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어떤 일을 빨리 결정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보기 전에 뛰어라라는 영어 속담처럼 대담해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고민하지 말고 뛰어라 정도는 가슴에 새겨두어야 노후의 고개를 넘을 수 있다. 100점이 아니면 안 된다. 90점도 부족하다라는 사고 방식으로 살면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할 뿐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다. 부모님 간병에 지친 분들에게도 꼭 말해주고 싶다. 100점짜리 간병이란 애초에 없다. 기나긴 노후를 보내려면 60점, 아니 50점이면 충분하다는 비완벽주의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 살아본 경험에 따르면 적당히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이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자연 해소법과 예술 해소법이다. 자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는 자연계의 중심 태양이다. 햇빛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다. 반대로 인간은 햇빛을 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증거로 북유럽에서는 겨울에 낮 시간이 짧아지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속출한다고 한다. 이는 생체 시계가 바뀌기 때문인데, 이후 봄이 찾아와서 일조 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을 되찾는 사람이 다시 많아진다.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몸과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까닭이다. 우울증 치료에 강한 빛을 쐬는 방법이 있을 만큼 빛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햇빛을 쐬면 좋은 점이 많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나 감염병을 막아준다. 또 몸에서 비타민 D가 활발하게 합성된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운반책이기도 한데, 칼슘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스트레스를 푸는 자연 해소법으로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산림욕이다. 숲과 나무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산림욕의 효과가 발견된 곳은 19세기 독일로 숲으로 둘러싸인 요양원에서 지낸 뒤 가벼운 정신질환이 호전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식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활용하는 아로마 테라피처럼 숲속 향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또한 숲에서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적당한 산책은 운동도 되므로 기분을 더욱 밝게 해준다. 이처럼 산림욕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숲에 나갈 시간도 체력도 없다면 실내에 작은 정원을 만들거나 반려식물을 키워도 좋다. 마음이 우울할 때 흙을 만지면 기분이 누그러지면서 평온해지고, 화분에 허브를 심어 베란다에 둔 채 가끔씩 깎아주면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도 있다. 흙을 만지면서 식물의 향을 맡으면 셀프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있다. 더불어 정원을 가꾸면 전두엽도 단련할 수 있어서 감정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정원이라도 식물을 가꾸는 일 또한 농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모로 머리를 써야 한다. 농업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일인 만큼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데다 적은 면적에서 큰 수확을 얻으려면 관리, 능력과 창조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반복되는 작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만한 일이 이어질 것이기에 전두엽을 자극한다. 2주간 집에 있으면 7년치 근육이 사라진다. 노년이 되면 조금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운동 부족으로 이어져서 하반신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조금만 걷지 않아도 근육에서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다. 75세 이상이 2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7년간 움직이면서 쌓아왔던 근육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근육이 소실된 탓에 넘어져서 골절상이라도 입게 되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넘어가야 할 경우가 매우 많다. 또 고령자가 운동량이 부족하면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 나는 고령자가 단 하루라도 집 밖을 나서지 않은 날이 있었다면 일시적 은둔형 외톨이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에는 본격적인 은둔형 외톨이 상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체력 저하는 물론이고 인지장애나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결국 단 하루만 집에 있어도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상황이 심각하다 해도 고령자라면 매일 빠지지 않고 산책을 나가야 한다. 산밀이라고 불리는 밀집, 일저, 밀폐 환경만 피한다면 바이러스 감염도 크게 우려할 것이 못 된다. 부부가 삼시세끼를 같이 먹으면 황혼이혼을 부른다는 정년이 연장되고 고용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노후 문제 해결보다는 부부관계 안정이라는 문제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앞으로 몇 년 더 일한다면 그만큼 부부가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은퇴한 남편 때문에 아내에게 생기는 병을 가리키는 부인병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에는 워낙 대중적인 질환이어서 노인 정신과 의사라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50대에서 60대 여성을 대할 때만 우선 이 병부터 의심해 본다. 노후의 부부관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대다수의 노부부는 크고 작은 갈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시세끼를 함께 먹는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봄의 꽃과 가을의 달, 부부가 사이좋게 먹는 삼시세끼라는 노랫말이 있을 정도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배부르게 밥을 먹지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이다. 요즘 세상의 부부가 삼시세끼를 함께 먹으면서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에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25년 이상 같이 살아온 노부부들의 이혼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었는데 대부분은 아내의 요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정년퇴직 후 남편이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아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몇십 년 동안 아내들에게 남편이 없는 낮 시간은 자유 시간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친구와 통화를 할 수 있고 근처 사는 지인들과 한바탕 수다도 떨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었는데 노후가 되자 항상 남편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불편한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게다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려 들면 남편은 어디 가냐, 점심은 어떻게 할 거냐, 몇 시에 올 거냐라며 연달아 질문을 날린다. 한술 더 떠서 자기도 같이 가자는 남편까지 있다. 아내가 어딘가로 외출하려고 하면 자기도 데려가라며 때를 쓰는 것이다. 이러니 아내들은 물에 젖은 낙엽처럼 끈적끈적 달라붙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환갑을 넘긴 아내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육아에서 손을 뗐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에서도 벗어났으니 가정의 공동 운영자로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황혼이혼장을 내미는 것이다.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옛날에는 아이가 성인이 된 후라도 부모와 자식이 근처에 살면서 삶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의 부모와 자식도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편이 좋다. 본격적인 노인으로 접어드는 80세 이상이라면 모를까. 몸과 마음이 아직 건강한 70대까지는 아이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2030대였을 때 나의 부모님의 얼굴을 1년에 몇 번이나 떠올렸던가?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자식들과는 1년에 몇 차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너무 멀리도 가까이도 지내지 말자. 이는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가끔 환자들에게 성인이 된 혹은 중년의 자식들에 관한 상담을 듣기도 한다. 주로 자식들이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는 내용이다.
이럴 때 나는 부모님이 개입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자식들은 간섭하면 할수록 더 엇나간다는 점. 가슴에 새겨두세요라는 뜻의 말을 전한다. 자식들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면 일단은 그대로 놔둬야 한다. 오랫동안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자식에게 부모가 대속밥을 차려준다면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밥을 주지 않아야 스스로 일어나서 편의점에라도 가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대로 두시라고 아무리 입이 닳도록 말해도 처음에는 대부분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리 그래도라고 대답할 뿐이다. 같은 말을 반년 이상 반복해야 뒤로서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냥 내 삶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자식들의 태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다. 자식들의 취직이나 결혼에 관해서도 일절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회사에 다닐 때는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이 당연한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원의 55%가 대리나 과장 직급에서 3분의 1은 평사원에서 회사 생활을 끝내는 시대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월급쟁이로 평생 동안 회사에 다니는 것이 부모님 세대에 비해 훨씬 어려운 일이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행복해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식이 퇴사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부모님의 눈에 도저히 차지 않는 상태를 데려오는 경우에도 눈은 질끈 감고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은 남성 4명 중 1명이 평생 결혼하지 않는 시대인데다가 한 번 정도의 이혼 경험은 숨도 아닌 세상이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노후에 배워야 할 의무 과목 2가지. 노후에 필요한 공부로 제안했던 책 쓰기나 영화 촬영은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선택 과목 말고 고령자라면 반드시 배워두어야 할 의무 과목도 있다. 좋아하는 분야를 전공하기 전에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수업이 있다고 보면 된다. 나는 이를 60세부터 시작하는 의무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고령자의 필수 수강 과목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건강의학 혹은 예방의학이다. 건강에 좋은 식사와 생활습관, 영양제 등에 관한 지식과 인지장애 예방법, 인지장애 예방법 같은 기본적인 건강 정보들을 배워두자.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몸과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노후를 유의미하게 사는 첫걸음이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강의를 들어도 좋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무료 강연에도 내용이 알찬 강좌가 많다. 다만 강연에서는 낡은 건강 상식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나온 다양한 종류의 책을 반드시 함께 읽어보자. 둘째는 노후의 경제학으로 연금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소, 투자 등 돈에 관한 분야이다. 노후 자금에 관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두면 이를 둘러싼 불안감을 건설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노인의 건강과 경제에 대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자유 선택 과목이다. 좋아하는 일이나 흥미로운 분야, 현역 시절 쌓아두었던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해서 주제를 좁혀가며 계속 공부해 나가자.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댄 뷰트너가 쓴 블루존이라는 책이 있다. 작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에 방문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뷰트너가 탐방한 지역은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노마린다 공동체,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일본의 오키나와 섬 등이다. 책에 따르면 장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 장수 지역에는 나이가 들어도 바칠 정원 가꾸기, 집안일 등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즉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배부르게 먹지 않기, 목적의식 지니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일하기를 제일 중요하게 꼽았다. 일하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으로 사람의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는데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 일자리를 잃는 일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인간에게 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비슷한 조사들에서도 모두 늙어서도 계속 일해야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관련 자료를 다 소개하자면 책 한 권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방대하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임이 틀림없다는 뜻이다. 서양에는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나 역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유의미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년이 곧 은퇴가 아님을 명심하고 연령에 맞게 아니 때로는 나이를 잊어서라도 계속 일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다. 무리하지 말고 소소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재밌는 취미나 운동 같은 일을 찾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 때는 배경음악을 같이 넣어 좀 더 즐겁게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60대와 70대의 대부분이 잘못된 건강상식과 불필요한 노후 정보를 바탕으로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곧 은퇴라 여기며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람,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껴안은 채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 불필요한 절제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건강 상식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잘 지킨다면 노후를 훨씬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60대, 70대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더 신경 써서 가꾼다거나 내 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자주 먹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노후에도 일을 하는 등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가올 30년의 노화를 늦추는 법 70세의 정답입니다. 이 책에는 노화를 늦추는 결정적인 생활습관 60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들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30년을 준비하는 것들인지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는 60대,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 고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한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하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나이 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를 젊게 유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져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30에서 40만 원 선이면 이용할 수 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진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안티에이징 시술을 반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노년에는 어떤 일이라도 반칙으로 단정 짓지 않는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성호르몬 감소는 만병의 근원. 중장년층은 성호르몬 감소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이를 먹으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중성화된다는 말이다. 성호르몬 감소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로 인한 갱년기 장애는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성에게도 갱년기 장애가 찾아온다. 요즘에는 이를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갱년기 장애가 오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온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피로감, 권태감, 우울증, 타한증, 두근거림, 잔뇨감, 어깨 통증, 관절통 등 이것이 다 성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히 갱년기에는 남녀 할 것 없이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도통 여러 가지 갱년기 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호르몬이 감소하면 호르몬 보충 요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도 적용된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해서인지 남녀 모두 이를 선호하지 않는다. 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호르몬 보충 요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만약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있는 남성 건강 클리닉 등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나 또한 남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비타민C로 뇌를 튼튼하게.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비타민C와 지능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실험이 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에는 비타민가 많은 식사를, B그룹에는 비타민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 다음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A그룹의 평균 점수는 113.2, B그룹의 평균 점수는 108.7이라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에 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 비타민 C에는 산화를 막는 힘,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말인 환원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것이다. 물론 비타민 C는 뇌와 혈관뿐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6년, 여자는 1년 더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알다시피 비타민 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지만 영양제로 섭취할 수도 있다. 비타민 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주목받아와서 이미 알약으로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영양제 가운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니 자주 이용해보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의 탓이 아니다. 80대가 되면 인지장애 발병률이 60대의 12배나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60대에서 70대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근력이 떨어지는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는 뇌도 마찬가지여서 나이가 들면 을의 기억력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급격히 떨어지는 죽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이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아야나 토마스 각사 그룹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18세에서 22세 청년층과 60세에서 74세의 노년층을 64명씩 모아서 단어를 외우게 한 다음 종이에 적힌 단어가 왜 어떤 단어에 포함됐는지를 물었다. 이때 이를 단순한 심리학 실험이라고 말하면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답률은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전에 보통은 고령자의 정답률이 떨어진다고 말해주면 노년층의 정답률만 큰 폭으로 낮아졌다. 다시 말해 평범한 상황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기억력에 큰 차이가 없으나 나이 든 사람의 기억력이 더 나쁘다는 선입견을 심어주면 노년층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기억력까지 저하된다는 뜻이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보자.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등굣길에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던 때를 말이다. 애초에 사람은 이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외울 수 없다. 여러분은 노년에, 아니 중년 이후에라도 이렇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외워본 적이 있는가? 아마 드물 것이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거나 외워도 금방 까먹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기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인간의 몸과 뇌에는 비사용 증후군이 일어난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점차 소멸하듯이 사용하지 않는 기억력도 당연히 쇠퇴한다. 60세가 넘으면 예순점주의로, 노후에는 예순점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60세가 넘으면 100점 따위 필요 없다. 예순점이면 충분하다. 그러지 않으면 노후의 험난한 고개를 넘기가 어렵다. 그리고 70세부터는 여기서 10점을 더 뺀 쉰점주의가 적당하다. 무슨 일이든 경험이 쌓일수록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한 번 더 검토해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렇게 판단과 결정을 미루는 행위는 결국 사고를 정지시킨다. 아마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지 않을까? 상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해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말이다. 사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상사가 아니라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하는 순간 활동을 멈춘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좀 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여행지를 정한다면 책자를 참고한다 해도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다. 자꾸 결정을 미루거나 머뭇거리면서 고민해봤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전두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슬슬 인생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어떤 일을 빨리 결정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보기 전에 뛰어라라는 영어 속담처럼 대담해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고민하지 말고 뛰어라 정도는 가슴에 새겨두어야 노후의 고개를 넘을 수 있다. 100점이 아니면 안 된다. 90점도 부족하다라는 사고 방식으로 살면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할 뿐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다. 부모님 간병에 지친 분들에게도 꼭 말해주고 싶다. 100점짜리 간병이란 애초에 없다. 기나긴 노후를 보내려면 60점, 아니 50점이면 충분하다는 비완벽주의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 살아본 경험에 따르면 적당히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이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자연 해소법과 예술 해소법이다. 자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는 자연계의 중심 태양이다. 햇빛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다. 반대로 인간은 햇빛을 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증거로 북유럽에서는 겨울에 낮 시간이 짧아지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속출한다고 한다. 이는 생체 시계가 바뀌기 때문인데, 이후 봄이 찾아와서 일조 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을 되찾는 사람이 다시 많아진다.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몸과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까닭이다. 우울증 치료에 강한 빛을 쐬는 방법이 있을 만큼 빛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햇빛을 쐬면 좋은 점이 많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나 감염병을 막아준다. 또 몸에서 비타민 D가 활발하게 합성된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운반책이기도 한데 칼슘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스트레스를 푸는 자연 해소법으로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산림욕이다. 숲과 나무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산림욕의 효과가 발견된 곳은 19세기 독일로 숲으로 둘러싸인 요양원에서 지낸 뒤 가벼운 정신질환이 호전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식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교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활용하는 아로마 테라피처럼 숲속 향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또한 숲에서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적당한 산책은 운동도 되므로 기분을 더욱 밝게 해준다. 이처럼 산림욕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숲에 나갈 시간도 체력도 없다면 실내에 작은 정원을 만들거나 반려식물을 키워도 좋다. 마음이 우울할 때 흙을 만지면 기분이 누그러지면서 평온해지고, 화분에 허브를 심어 베란다에 둔 채 가끔씩 깎아주면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도 있다. 흙을 만지면서 식물의 향을 맡으면 셀프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있다. 더불어 정원을 가꾸면 전두엽도 단련할 수 있어서 감정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정원이라도 식물을 가꾸는 일 또한 농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모로 머리를 써야 한다. 농업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일인 만큼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데다. 적은 면적에서 큰 수확을 얻으려면 관리, 능력과 창조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반복되는 작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만한 일이 이어질 것이기에 전두엽을 자극한다. 2주간 집에 있으면 7년치 근육이 사라진다. 노년이 되면 조금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운동 부족으로 이어져서 하반신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조금만 걷지 않아도 근육에서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다. 75세 이상이 2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7년간 움직이면서 쌓아왔던 근육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근육이 소실된 탓에 넘어져서 골절상이라도 입게 되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넘어가야 할 경우가 매우 많다. 또 고령자가 운동량이 부족하면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 나는 고령자가 단 하루라도 집 밖을 나서지 않은 날이 있었다면 일시적 은둔형 외톨이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에는 본격적인 은둔형 외톨이 상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체력 저하는 물론이고 인지장애나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결국 단 하루만 집에 있어도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상황이 심각하다 해도 고령자라면 매일 빠지지 않고 산책을 나가야 한다. 3밀이라고 불리는 밀집, 일저, 밀폐 환경만 피한다면 바이러스 감염도 크게 우려할 것이 못 된다. 부부가 삼시세끼를 같이 먹으면 황혼이혼을 부른다는 정년이 연장되고 고용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노후 문제 해결보다는 부부관계 안정이라는 문제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앞으로 몇 년 더 일한다면 그만큼 부부가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은퇴한 남편 때문에 아내에게 생기는 병을 가리키는 부인병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에는 워낙 대중적인 질환이어서 노인 정신과 의사라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50대에서 60대 여성을 대할 때만 우선 이 병부터 의심해 본다. 노후의 부부관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대다수의 노부부는 크고 작은 갈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시세끼를 함께 먹는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봄의 꽃과 가을의 달, 부부가 사이좋게 먹는 삼시세끼라는 노랫말이 있을 정도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배부르게 밥을 먹지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이다. 요즘 세상의 부부가 삼시세끼를 함께 먹으면서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에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25년 이상 같이 살아온 노부부들의 이혼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었는데 대부분은 아내의 요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정년퇴직 후 남편이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아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몇십 년 동안 아내들에게 남편이 없는 낮 시간은 자유 시간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친구와 통화를 할 수 있고 근처 사는 지인들과 한바탕 수다도 떨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었는데 노후가 되자 항상 남편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불편한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게다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려 들면 남편은 어디 가냐, 점심은 어떻게 할 거냐, 몇 시에 올 거냐라며 연달아 질문을 날린다. 한술 더 떠서 자기도 같이 가자는 남편까지 있다. 아내가 어딘가로 외출하려고 하면
자기도 데려가라며 때를 쓰는 것이다. 이러니 아내들은 물에 젖은 낙엽처럼 끈적끈적 달라붙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환갑을 넘긴 아내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육아에서 손을 뗐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에서도 벗어났으니 가정의 공동 운영자로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황혼 이혼장을 내미는 것이다.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옛날에는 아이가 성인이 된 후라도 부모와 자식이 근처에 살면서 삶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에 부모와 자식도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편이 좋다. 본격적인 노인으로 접어드는 80세 이상이라면 모를까. 몸과 마음이 아직 건강한 70대까지는 아이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2030대였을 때 나의 부모님의 얼굴을 1년에 몇 번이나 떠올렸던가?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자식들과는 1년에 몇 차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너무 멀리도 가까이도 지내지 말자. 이는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가끔 환자들에게 성인이 된 혹은 중년의 자식들에 관한 상담을 듣기도 한다. 주로 자식들이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는 내용이다. 이럴 때 나는 부모님이 개입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자식들은 간섭하면 할수록 더 엇나간다는 점 가슴에 새겨두세요라는 뜻의 말을 전한다. 자식들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면 일단은 그대로 놔둬야 한다. 오랫동안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자식에게 부모가 대속 밥을 차려준다면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밥을 주지 않아야 스스로 일어나서 편의점에라도 가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대로 두시라고 아무리 입이 닳도록 말해도 처음에는 대부분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리 그래도라고 대답할 뿐이다. 같은 말을 반년 이상 반복해야 뒤로서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냥 내 삶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자식들의 태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다. 자식들의 취직이나 결혼에 관해서도 일절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회사에 다닐 때는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이 당연한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원의 55%가 대리나 과장 직급에서 3분의 1은 평사원에서 회사 생활을 끝내는 시대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월급쟁이로 평생 동안 회사에 다니는 것이 부모님 세대에 비해 훨씬 어려운 일이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행복해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식이 퇴사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부모님의 눈에 도저히 차지 않는 상태를 데려오는 경우에도 눈은 질끈 감고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은 남성 4명 중 1명이 평생 결혼하지 않는 시대인데다가 한 번 정도의 이혼 경험은 숨도 아닌 세상이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노후에 배워야 할 의무 과목 2가지. 노후에 필요한 공부로 제안했던 책 쓰기나 영화 촬영은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선택 과목 말고 고령자라면 반드시 배워두어야 할 의무 과목도 있다. 좋아하는 분야를 전공하기 전에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수업이 있다고 보면 된다. 나는 이를 60세부터 시작하는 의무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고령자의 필수 수강 과목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건강의학 혹은 예방의학이다. 건강에 좋은 식사와 생활습관, 영양제 등에 관한 지식과 인지장애 예방법, 인지장애 예방법 같은 기본적인 건강,
정보들을 배워두자.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몸과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노후를 유의미하게 사는 첫걸음이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강의를 들어도 좋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무료 강연에도 내용이 알찬 강좌가 많다. 다만 강연에서는 낡은 건강 상식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나온 다양한 종류의 책을 반드시 함께 읽어보자. 둘째는 노후의 경제학으로 연금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소, 투자 등 돈에 관한 분야이다. 노후 자금에 관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두면 이를 둘러싼 불안감을 건설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노인의 건강과 경제에 대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자유 선택 과목이다. 좋아하는 일이나 흥미로운 분야, 현역 시절 쌓아두었던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해서 주제를 좁혀가며 계속 공부해 나가자.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댄 뷰트너가 쓴 블루존이라는 책이 있다. 작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에 방문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뷰트너가 탐방한 지역은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노마린다 공동체,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일본의 오키나와 섬 등이다. 책에 따르면 장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 장수 지역에는 나이가 들어도 바칠 정원 가꾸기, 집안일 등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즉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배부르게 먹지 않기, 목적의식 지니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일하기를 제일 중요하게 꼽았다. 일하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으로 사람의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는데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 일자리를 잃는 일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인간에게 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비슷한 조사들에서도 모두 늙어서도 계속 일해야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관련 자료를 다 소개하자면 책 한 권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방대하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임이 틀림없다는 뜻이다. 서양에는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나 역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유의미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년이 곧 은퇴가 아님을 명심하고 연령에 맞게 아니 때로는 나이를 잊어서라도 계속 일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다. 무리하지 말고 소소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재밌는 취미나 운동 같은 일을 찾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와 함께 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 건강해지세요. 구독하시고 또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건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끄시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감사합니다.